자, 이번 시간은 우리 영조물 책임. 사실 그 영조물이 설치 관리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이제 주에서 영조물 책임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 용어상 혼동이 올 수가 있어서 이 부분을 좀, 앞에서 이제 영조물 개념부터 좀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사실 일단 제가 이제 다시 쓴 이유가 여기 공공시설 등 겸해 이건 뭡니까? 공물, 학문상 공물을 의미해요. 요거 먼저 해놓을게요. 우리가 이제 1편에서 우리가 이제 영조물 책임 공부하셨죠? 그래서 이것도 동일하게, 여기 이제 국가나 이제 지자체가 있어요. 국가를 대표해서 이렇게 보면, 여기가 이제 공공시설 등이죠. 공공시설 등이 등자 중요하죠. 그 다음에 상대방 사인 피해자를 쓰겠습니다. 자, 요 공공시설이 개념이 중요한데, 요것을 갖다가 이제 설치 관리상 하자가 있다는 것이죠. 하자 흠이 있다는 겁니다. 이때 이제 설치 관리 하자의 의미, 공공시설과 하자의 의미, 그 다음에 손해가 이렇게 발생하는 거죠. 그러면 예에 따라서 이제 국가배상을 청구하죠. 국배청을 하고, 이렇게 이제 배상 책임을 갖다 지우는 거죠. 이 배상 책임이 이렇게 있죠. 예,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설치 관리자와 비용 부담자 문제 똑같이 나와요. 일단 그러면 이때 보시면 이 공공시설 등인데, 요거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요거는 학문상 영조물 개념이 아니에요. 이거 아닙니다. 시험에서 이렇게 나와요. 학문상 공물을 의미한다. 꼭 아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때 보시면, 이때 영조물 책임에서, 우리 영조물 책임 이렇게 보통 이제 갖다가 영조물 책임을 하잖아요. 영조물 책임. 이렇게 용어를 내버립니다. 이건 학문상 공물을 의미한다. 요거죠. 다시. 자, 그러면 이 공물을 의미하는데, 이때 공물 봐볼까요? 연습해 보시면 이제 우리가 자연 공물 있죠. 자연 공물 들어가요. 그 다음에 인공 공물 들어가죠. 당연히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 그죠? 동산 들어갑니다. 우리는 이제 동산 들어가고, 동물이 있죠, 동물. 동물은 크게 동산에 포함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동물 잘 나옵니다. 경찰견, 경찰마, 이런 거. 이건 뭐 호수라든지 강 이런 거 맞아. 호수, 강. 자, 이걸 다 포함하는 공물. 이 공물이에요, 공물. 이게 만약에 공공용물이죠. 공공용물, 공공용물, 공용물, 보존공물. 기억나시나요? 공기업용 공물. 공기업용 공물. 이렇게 해서 줄여서 공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다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하나씩 보도록 하죠. 여기 395쪽에 보시면, 여기 영조물, 공공시설 등이 설치 관리 하자 책임은 국가배상법에 규정이 있어요. 그럼 양가로 2번에 민법 제758쪽 공작물 등이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이 있죠. 자, 양가로 2번과 오른쪽에 이런 395쪽에 보면 민법상 공작물 책임과 비교 나오죠. 요게 이제 그동안 잘 나왔던 지문인데 요즘 안 나와요. 또 나옵니다.
7급에서 최근에서 3년 전에 나왔습니다. 계속 반복해서 출제됩니다. 우리 영조물 책임은 국가배상법 제5조에 되어 있고, 이 영조물 곡물의 범위가, 이 곡물이죠. 이 곡물의 범위가 굉장히 보시다시피 넓습니다. 여기 뭐 자연곡물, 뭐 자연곡물, 이거 들어가는 거예요. 인공곡물뿐만 아니라 자연곡물도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점유자 면책 부정. 이거 뭐예요? 뭐가 실책임이에요? 자, 그런데, 자, 우리 민법상 공작물 책임 보세요. 민법 제758조에 되어 있고, 이 공작물의 범위가 좁습니다. 보통 인공곡물에 한정돼요. 인공곡물. 그죠? 인공곡물에 한정돼요. 그래서 공작물 범위가 좁다. 그 다음에 점유자가 면책이 긍정돼요. 점유자. 자, 여러분들, 점유자, 이 면책이 긍정됩니다. 자, 점유자가, 자, 여기 보시면, 우리 법 조문을 보시면,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는 과실이 없을 때죠. 이때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어요. 민법상. 자, 그죠? 우리 국가배상법에서는 무과실 책임이에요. 없어요. 무조건 책임져야 돼요. 영조물 책임은 공작물 책임보다 이 공작물보다 영조물이 더 넓은 개념이고, 그 다음에 점유자의 면책을 부정하죠. 하지만 공작물 책임에서는 면책을 갖다가 긍정한다. 점유자 면책 긍정 부정. 여기까지 해놓으시고. 자, 그러면 여기 이제 기초적으로 잘 나오고, 공공의 영조물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 영조물 보시면 영조물 개념 있죠. 우리가 학문상 영조물은 뭐예요? 요거는 제가 잠깐 해놓고 옆에서 해놨습니다. 인적 물적 시설의 종합체. 여러분들 그 국립대학이 있죠. 국립대학 보시면 인적 요소가 있죠. 뭐 교수님하고 재학생. 물적 요소는요. 학교 건물 이런 거잖아요. 부지, 학교 부지라든지 뭐 이렇게 그 공작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인적 물적 시설의 종합체. 영조물은 인적 물적 시설의 종합체에 대해서 법인격을 부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따로 독립한 법인입니다. 이제 행정주체가 됐어요. 나머지 국립대학은 영조물에 불과하죠. 그죠? 행정조직단에 불과하죠. 여기 보시면 이제 공공복리를 위해서 인적 물적 종합체인 이 법인에 법인격이 부여되면 서울대학교가 되는 거고, 행정주체, 독립한 법인이 되는 거고, 이때 인적 물적 시설이 종합체인데 우리 국립대학이에요. 이런 거. 법인격을 취득 못했죠. 그리고 영조물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행정주체는 영조물 법인이 돼요. 그러니까 서울대학교는 법인격을 취득했으니까 영조물 법인이 되죠. 하지만 나머지 국립대학은 영조물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인적 물적 종합체인 이 법인이 인격을 취득하면 우리가 이제 행정주체가 되는 거고, 인격을 취득하지보다는 국립대학은 교육부의 산하 일개 행정조직 단위에 불과합니다. 이거 좀 알아두셔야 돼요.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영조물에서 여기 보시면 보세요. 영조물은 민법 제758조의 공작물보다 넓은 개념이다. 됐죠? 이거 잘 나오고, 두 번째, 공공의 영조물은 이 공공시설 등이죠. 이 등은 이제 공공시설 등입니다. 이거 학문상의 공문이죠. 요거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거나 임차권 그 밖에 권한에 기하여 관리하고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사실상 관리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배분 3개. 이거 보통 질문에서 최근에 와서 3, 4년 전에 나왔던 거, 사실상 관리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면 틀려요. 아시겠죠? 여기 보시면 소유권, 임차권 그 밖에 권한에 기하여 관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떤 법적인 어떤 권리가 주어지는 거고요. 사실상 관리하는 것도 포함해, 이거. 아시겠죠? 사실상 관리하는 거. 포함합니다. 이거 포함하지 않는다. 틀린 집은 3번, 4번 나왔어요. 최근에 와서. 자, 그 다음에 396쪽 넘겨보세요. 동원하면 3번 봐보세요. 응용 문제인데, 국가, 지방, 자치단체가 아닌 공공단체 또는 사인이 공물이 관리 주체인 경우에는 국가배상법상 영조물 책임이 아니라
민법 제758조의 공작물 책임이 인정된다. 말씀드렸죠. 제가 아까 여기서 우리가 공공단체에서 지방자치단체 제외하고 국가배상법에 있는 지방자치단체 제외하고 공공조합, 공재단, 영조물법인 여기서의 직원의 불법행위 또는 직원의 불법행위 또 마찬가지고 어떤 우리 공공시설 등이 설치 관리 하자가 있을 때는 민법으로 가야 돼요. 아시겠죠? 민법, 공작물 책임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요, 여기 예를 고속국도 있죠. 고속국도는 공물이지만 영조물법인인 한국도로공사가 관리 주체이므로 고속국도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국가배상법이 아니라 민법이 적용됩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예. 됐죠? 우리 고속도로 이것은 영조물법인입니다. 영조물법인이고 한국도로공사가 바로 그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 주체입니다. 민법으로 가야 돼. 됐죠?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 이외에는 다 민법으로 갑니다. 자,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봐보세요. 특히 여기서 시험 잘 나오는 게 또 키포인트가 있는데, 여러분, 영조물은 직접 행정 목적에 제공된 공물을 의미하므로, 여러분들, 이 공물이 뭐예요? 공물. 이 공물. 행정 주체가 공익실현, 공공복리실현을 위해서 직접 제공해서 쓰여지고 있는 물건이에요. 국가 소유재산은 행정재산과 뭐가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배웠잖아요. 이거 좀 해볼까, 잠깐요. 자, 우리 국가 소유재산이 있어요. 이게 바로 국유재산법이죠. 국유재산법에 의해서 관리됩니다. 이거 뭐가 있어요? 두 가지 크게. 행정재산 있잖아요. 또 뭐가 있어요? 일반재산 있어요. 이 구법에서는 뭐라고 있어요, 이걸? 잡종재산이라고 있어요. 잡종재산이다. 이렇게 있어요. 어감이 별로 안 좋죠? 그래서 이제 개정에서 일반재산 바뀌었고, 이게 바로 뭐예요? 공물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바로 이제 공물, 이게 쉽게 말하면, 종이 볼까요? 공공용 재산. 이렇게 돼 있잖아요. 또 공용재산, 이렇게 있고. 똑같아요. 보존용 재산. 그 다음에 공기업용 재산.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행정주체가 직접 행정목적 실현을 위해서, 즉 공익실현을 위해서 직접 제공해서 쓰여지고 있는 물건. 이거 공물이에요, 공물. 공익을 위해서 직접 쓰여지고 있는 물건, 공물. 이거 한번 여러분들 앞에서 했던 건데, 이거 관련해서 같이 나오니까요. 여러분들 공물이 여러분들 성립과 공물로서의 성질, 이 성질이 성립에 의해서, 그죠? 자, 성립 요건이 뭐예요? 공용지정이에요. 일반적으로 공용지정. 행정청의 의사표시에 의해서 행해지죠. 이게 특허예요, 공용지정. 그 다음에 공물로서의 성질, 성격을 잃는 것은 소멸은 뭐예요? 공용폐지예요. 자, 폐지 이전. 공용지정으로부터 폐지 이전까지는 뭐가 되는 거예요? 이거 취득시효 안 돼요. 이 취득시효 안 돼요. 법에 있어요, 이거. 안 되죠? 자, 이유는 뭐가 돼요? 이유는. 자, 국가가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데, 우리 사인과 같이 재산을 소유하고 있다고 이거죠. 일반 재산, 그죠? 이 법적 성격이 뭐예요? 사물. 응? 사물이에요. 아시겠죠? 법적 성질이 뭐라고요? 사물이에요. 그러면 공물로서의 그 성질을 잃는 것은 공용폐지입니다. 그죠? 이런 어떻게 돼요? 공물로서의 그 법적 성질을 잃어요. 공물이 안 되는 거죠. 뭐가 되나요? 일반 재산이 되어서 사물이 되는 거야. 아시겠죠? 이런 경우는 취득시효 대상이 된답니다. 이렇게 배웠잖아요. 취득시효 대상이 된다. 요거와 관련해서 이제 1편 행정법 통론에서, 그죠? 행정상 법률관계 원인에서 배우셨어요. 이거 배웠고, 요거는 사물이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여기 시험 지문이 잘 나오는 거, 이때 영조물 개념에 포함되는 건 뭐야, 이게?
영조물 개념. 요거죠. 이렇게만, 이렇게 하면 또 오해가 갈 수 있으니까, 혼돈이니까요. 이 행정재산이 바로 이게, 여기죠, 이거요. 이 곡물, 곡물. 이 곡물입니다. 곡물로서의 영조물이에요, 이거. 곡물로서의 영조물. 이렇게 할게요. 그러니까 시험에서 영조물 개념에 포함되지, 영조물이 설치 관리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에서 영조물에 포함되지 않는 건 답이 이거예요, 이거. 아시겠죠? 예. 이걸 사물입니다. 이거 곡물이 아니에요. 곡물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답이에요. 포함한다면 틀려요. 이놓으시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 나오네요. 5번 나오죠? 여기. 저 다 설명드린 거고. 그래서 영조물 긍정 사례와 부정 사례가 396쪽에 나와요. 제일 잘 나오는 거, 여기 국유림 등 일반 재산, 구잡종 재산, 폐해천 부지, 공용 지정을 갖추지 못한 도로, 형체적 요소를 갖추지 못한 옹벽 이런 거죠. 체크하시고 판례 다시 한번 여기 체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동그라미 3번과 4번이 최근에 잘 나오죠. 동그라미 1번, 3번, 4번 꼭 체크해야 돼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실상 관리하고 있는 경우도 공공의 영조물에 해당한다. 적법한 권한에 의해서 행사될 것처럼 이거 꼭 아셔야 되고, 사실상 관리도 포함한다는 거, 관리되고 있는 영조물 포함된다는 거 꼭 아시고, 그 다음에 3번 매향리 사격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으로 지역 주민들이 입은 피해는 사회통념상 참을 수 있는 정도를 넘는 것으로, 수인 한도를 넘는 것으로서 사격장이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다. 매향리 사격장, 군 사격장이죠. 4번 김포공항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으로 인근 주민들이 입은 피해는 사회통념상 수인 한도를 넘는 것으로서 김포공항이 설치 관리에 하자가 있다. 맞죠? 국가항공사, 이거 국가 공항입니다. 인천공항도 마찬가지죠. 인천공항, 서울공항 전부 다, 김포공항도 국가시설이에요. 자, 됐죠? 요거까지 하면 이제 틀릴 것이 없습니다. 틀리시면 안 돼요. 무조건 맞추셔야 돼요. 그 다음에 397쪽 양가로 2번 설치 또는 관리 하자죠. 설치 또는 관리 하자입니다. 이 설치 관리 하자 이제 이 개념에서 이제 이거 다 배웠으니까 이제 이거 하자 개념 보셔야 돼. 이 하자 개념에서 또 요번에 요즘에 이제 나오는 트렌드가 있죠. 됐죠? 이 하자 개념과 관계돼서 볼게요. 판례를 검토해야 합니다. 판례. 주류적 판례가요. 주류적 판례가 있는데, 객관설이에요. 이게 우리 행정법 학계의 답설이기도 합니다. 이거 보시면 이것은 통상의 안전성, 결여 상태에 있으면 하자가 있다고 봐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제가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요. 봄 날씨가 돼가지고 제가 이제 이렇게 산책을 합니다. 산책을 하는데 더 걸어가고 있는데 가로수가 갑자기 저한테 덤비는 거죠. 저한테 덤벼가지고 앵기 붙었습니다. 제가 어깨 다쳤어요. 자, 어때요? 이 가로등. 자, 또 제가 이렇게 가다가요, 도로 맨홀뚜껑을 밟고 지나갔는데 이놈이 뒤집어져가지고 제가 다리를 다쳤습니다. 자, 어때요? 이 우리 공공의 시설이죠? 학문상 공물, 영조물 개념 아닙니다. 학문상할 때 조심해야 돼요. 학문상, 영조물 개념이 틀린 점이에요. 학문상 공물의 의미예요. 그러면, 아니, 가로등이 갑자기 쓰러졌어요. 상식적으로, 객관적으로, 통상의 안전성이 충족되어 있다고 한다면, 이 가로등이 넘어지겠습니까, 저한테? 넘어져서 저한테 막 앵기겠습니까? 아니죠. 그 다음에, 맨홀 뚜껑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죠? 네.
통상의 안전성이 결여져 있기 때문에 쓰러진 거예요. 그럼 저는 어떻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불법행위에서 주관적 요소인 고의과실을 입증한다는 건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주의적 판례가 이렇게 객관설을 취한 것은 저 통상의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상태, 객관적으로 통상의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상태가 있으면 자, 어때요? 주관적 요소를 입증 책임 없죠. 요것만 입증하면 돼요. 객관적 요소만. 불법행위에서 객관적 요건만 제가 사진 찍어가요. 딱 쓰고 병원에서 진단을 받아가지고, 그죠? 이때 해당 지방자치단체에다 손해배상 청구하면 영주물 책임 물으면 돈 줘요. 안 주는 경우 많습니다. 소송을 해야 돼요. 뭘 해야 돼? 민사소송을 해, 민사소송. 실무상. 그래서 돈 받는 거예요. 이 뜻이에요. 됐죠? 자, 주관설은 말 그대로 우리 설치관리의 주관적 요소를 말하는 거죠. 관리주의 의무. 과실 책임이죠. 이 주관설을 물으면 우리가 책임 묻기 힘들어요. 우리가 요즘, 아니, 가르수가 쓰러져, 제가 다쳐가지고, 가르통 쓰러져가지고, 다쳐가지고 사진 찍어다 가져줬단 말이에요. 치료 받은 거, 내용 갖다가 첨부해가지고 제출했으니까.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 주관적에서, 뭐라면 주관설을 기준으로 문제가 돼요. 아니,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 아침까지도 가서 다 우리 공무원들이 주의 의무 다 있단 말이에요. 때려봤는데 아무 문제 없는데. 왜, 오후에 쓰러집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못 줍니다. 우리 관리상 주의 의무 위반, 부주의, 과실 없어요. 이렇게 해버리면 문제가 돼요. 그래서요, 객관설을 취하는 이유가 있어요. 근데, 지금 최근에 와서 판례가 주관설 또는 절중설에 의해서, 이렇게, 우리 설치관리자의 주의 의무 위반, 이 내용을 갖다가 점차 한두 개씩 판례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게 작년도에 나왔는데, 사실은 그 전에도 몇 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새로운 문제는 아니고요. 우리 그 파고들기 절중설 봐볼게요. 영조물 자체가, 주관설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주관설. 영조물이 관리자의 주의 의무 위반을 그 요소라고 과실 책임을 인정하고요. 객관설에 한다면 이거 무과실 책임이에요. 이게 지금 객관설에 의해서 본 겁니다. 객관설에 한다면 무과실 책임이에요. 맞죠? 근데 이 주관설에 한다면 영조물이 설치관리자의 관리자의 주의 의무 위반, 주관적 요소를 그 요소라고 과실 책임돼요. 그 다음에 영조물 책임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한다. 소수설 일부 판례 입장. 일부 판례가 있어요. 제가 그래서 주의적 판례가 있고, 그죠? 이거 좀 써볼까요? 이 주관설, 일부 판례가 있어요. 과실 책임 묻죠? 과실 책임 묻고, 관리자의 주의 의무 위반. 이 부주의죠. 과실이죠. 위반을 그 요소로 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절중설을 좀 보겠습니다. 영조물 자체가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이 기려 객관적 요소와 영조물이 관리자의 주의 의무 위반, 주관적 요소를 모두 고려합니다. 자, 두 번째 점, 물적 하자에 기한 손해. 무과실 책임. 이게 뭐예요? 객관설이에요, 객관설. 자, 물적 하자에 기한 손해이든 관리 행위상의 과오, 과실에 의한 손해이든 영조물 책임을 인정합니다. 피해자는 국민을 두텁게 보호하면서 영조물 책임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한다. 소수설 일부 판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절충설도 있어요. 또는이죠. 객관설. 또는 주관설. 이게 두 개. 요것에 의해서는 우리 피해자를 두텁게 구제해 주는 거고, 이것은 관리 책임을, 범위를 제한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절충설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동그라미 3번 판례 보시면, 객관설 보시고요. 주관설 내지 절충설. 요 체크하셔야 돼요. 같이 보겠습니다. 요 판례가 시험에서
작년도에 나왔어요. 작년도뿐만 아니라 사실 두세 번, 사실 이전에 나왔습니다. 한참 됐어요. 6, 7년 전에 나왔습니다. 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 3, 4년 거는 또 낼 수가 없어요. 다 맞춰버리니까. 다시 한 뭐 6, 7년 전까지 내니까 약 10개년도 기출 문제는 기본적으로 보고, 풀어보고 가는 것이 예의예요. 제가 문제 풀 때는 약 그 1000문제 기준으로 해서 약 400문제 정도, 450문제 풀으면 거의 다 걸립니다. 여러분들은 좀 시간 모시면 뭐 우리 그 문제풀이 통해서 그렇게 하시고, 보통 사실 1000문제 푸는 효과가 있죠. 450문제 푼다 하더라도. 자, 중앙설 내지 절충설 보겠습니다. 니은번. 국가배상법 제5조 1항에 정해진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람은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이며, 맞죠? 이건 객관설 내용이네. 만일 객관적으로 보아 시간적 장소적으로 영조물이 기능상 결함으로 인한 손해 발생이 예견 가능성과 회피 가능성이 없는 경우. 자, 이거 보시면 시간적 장소적으로 영조물이 기능상 결함으로 인한 손해 발생의 예견 가능성, 회피 가능성. 이게 과실 요소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어때요? 고의 빼고 과실. 전혀 예견 가능성도 없고 회피 가능성도 없는 경우 과실책임 못 물어요. 왜? 주관적 요소에서 고의 과실의 과실에 의해서 요건에서 예견 가능성과 회피 가능성을 전제로 해서 과실 인정되는 거예요. 당연히 보통의 주의 의무를 기울여서 적법행위로 나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죠?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 충분히 내가 이런 행위를 통해서 이런 위법의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 예견 가능해야 돼요. 회피 가능해야 돼요. 예견 가능성과 회피 가능성이 없는 그 주의 의무 위반, 즉 과실은 책임 못 밀어요. 묻지 못합니다. 이게 주관적 요소입니다. 그래서 관리 책임의 범위를 제한하는 거죠. 객관설이 우리 국민에게 유리해요. 굉장히. 그죠? 점차로 이게 많이는 안 나오고 일부 판결이에요. 일부에서만 나옵니다. 절충설도 마찬가지로 일부 판결에서만 인정됩니다. 이걸 인정하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그 내용을 보시는데, 여기 영조물 파고들기에서 영조물 책임의 유형을 박균성 교수님 해놨습니다. 좀 해놓고 보시고. 여러분들 한 가지만 할게요. 이 내용에서는, 이 파고들기에서는 뭐가 문제 되는가 하면, 다른 것이 아니라, 인공곡물과 자연곡물 있잖아요. 인공곡물과 자연곡물이 있는데, 자연곡물은 곡물을 관리하려면 막대한 비용이 들죠. 하천 이런 거. 그죠? 이런 것은 막대한 비용이 들기 때문에, 그, 하자의 그 범위가, 하자의 완화 정도가 우리 인공곡물보다 완화됩니다. 이 정도에서 한번 처음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공곡물과는 엄격하죠. 우리가 통제 가능하니까요. 자연곡물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 통제하려면 그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막대한 비용이 들기 때문에 그 기준이 완화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판례 보시면 동그라미 1번부터 여기 요거 좀 나오면 요거 나옵니다. 399페이지 그 판례 봐보세요. 동그라미 1번부터 6번까지 볼게요. 요거는 영조물 우리 하자. 그러니까 우리가 영조물 책임에서 종종 나오는 그 판례이기 때문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국도에 생긴 웅덩이를 피하기 위해서 중앙선을 침범 운행한 과실로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해서 국가는 배상 책임이 있다. 됐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잘 나와요. 겨울철 산간 지역에 위치한 도로에 강살로 생긴 빙판을 방치하고 도로 상황에 대한 위험 표지판을 설치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도로관리상의 하자를 인정할 수 없다. 완화될 수가 있어요. 산간 지역은 보통 사람 많이 안 가잖아요. 뭐 여행생은 가는데 그죠? 우리 일반 그 인공곡물과 관련한 이런 주의 의무, 쉽게 말하면 관리 이 기준을 갖다 강화할 수가 없어요. 막대한 병이 들죠. 네, 그래서 완화될 수 있습니다. 하자 이 기준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 동그라미 3번 보세요.
제3자의 행위에 의해서 도로에 결함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하자의 유무를 판단해야 한다. 반대 차선 진행 차량이 바퀴에 튕겨온 C파이프에 맞아 사망한 경우 국가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 그죠? 개인 책임으로 가는 거예요. 민사적으로 가야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하천 정비 기본계획 등에서 정한 계획 홍수량 및 계획 홍수율을 충족하여 하천이 관리되고 있다면 그 하천은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을 갖추고 있다. 그 다음에 빗물 펌프장이 일정한 시설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설치상 하자가 없다. 자, 6번 신호등이 오작동으로 인하여 두 개의 신호가 서로 모순되어 신호가 들어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영조물의 설치 관리 하자가 인정된다. 여기 판례가 이렇게 영조물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고 하자 입증 책임 누가 져야 돼요? 원고가 져야 돼요. 불법행위에서는 다 원고가 집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불법행위에서 입증 책임인 전환 인정 안 돼요. 꼭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400페이지에 이제 타인에 대한 손해의 발생이잖아요. 손해의 발생. 이때 여러분들 손해는 여러분들 우리 재산상 손해뿐만 아니라 비재산상 손해도 인정됩니다. 그래서 영조물 책임에 있어서도 정신상 손해, 위자료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행정상 손실보상과 달라요. 행정상 손실보상은 재산상 손해에 대해서 특별한 희생에 해당하는 재산상 손실에 대해서만 보상하고 위자료 청구권 인정한대요. 정신상 손실은 보상 안 됩니다. 이거 계속 잘 나와요. 해놓고 나머지 인과관계 보시고 양가로 4번 면책 사유가 없을 것. 여러분들 면책 사유가 없을 것 양가로 4번 불가항력이죠. 이 불가항력과 재정적 제약, 예산 부족하고 이거 좀 구별해 주셔야 돼요. 천재지변 등 이런 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어때요? 여러분 그 하천 있잖아요. 강. 여러분들 그 500년 만에 오는 1000년 만에 한 번 온 그 빈도의 그 강우량 홍수가 났어요. 이에 대해서 우리 국가는 그 배상 책임 없습니다. 500년 만에 한 번 온다. 1000년 만에 온다. 그죠? 그 정도죠. 그 정도까지 홍수 예방하려면 제방은 엄청 높여야 합니다. 그죠?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죠. 그래서 이런 거 경우는 그 책임이 없어요. 근데 이때 중요한 것은 봐보세요. 그 다음 그 내용이 시험 나오는데, 불가항력의 세 번째가 뭐였어요? 세 번째. 불가항력은 제3자의 행위로 인한 경우도 있으며, 자연력에 의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 여러분들 판례에 나오죠? 판례에서 여기. 그 내용 말씀드렸습니다. 요거 내용 좀 보셔야 하는데, 여기 1번만 한번 보세요. 집중호우로 산비탈이 무너져 내려 발생한 교통사고의 경우에 단순히 집중호우라는 이유만으로는 천재지변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영조물 책임이 인정됩니다. 이때 책임 무례겠죠. 그런데 50년 빈도 책임이 있을까 없을까요? 불가항력일까요? 아닐까요? 50년 아닙니다. 안 돼요. 이 책임, 영조물 책임 물을 수 있습니다. 500년 어때요? 600년. 600년, 1000년. 600년 또는 1000년 발생비의 강우량에 대해서는 하천의 범람이 있는 경우 불가항력으로 인한 면책이 인정됩니다. 이거 꼭 해놔야 돼요. 50년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 기준, 생명 기준이 100년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는 게. 100년은 우리가 데이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은 100년 빈도로 우리가 커버 가능하죠. 지금 하천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거의 대부분. 600년 또는 1000년 발생비의 강우량, 이거 어쩔 수 없습니다. 예. 자, 이건 600년이면 뭐, 한 5세대, 6세대, 7세대 정도 되네요. 밑에가 책 묻지죠, 우리가. 자, 그 다음에 여기 4번. 폭설로 차량 운전자 등이 고속도로에서 장기간 고립된 경우 관리자의 의무 위반이 있으므로 고속도로의 관리상 하자를 인정할 수 있다. 인정할 수 있다. 민사책임, 이건 민사책임 가는데. 이거 있죠. 고속도로, 이것도 참 판례 나왔어요. 이거 있잖아요. 그 고속도로에서 논이 엄청 많이 온 경우인데, 그 당시 제가 이제 동료 교수님이 출장하다가 요 도로에서 갇혀가지고 3일 동안 꼼짝 못하고, 그죠? 나중에 군부대 가서 구조했죠. 네. 자, 그래서 이거 보시면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고속도로 관리청에서 고속도로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차단해야 합니다. 아시겠죠? 차단하지 않아서 과실 책임 물었어요. 자, 재정적 제약. 우리 항상 우리 공무원들 그러잖아요. 서울시 대림동에서 한번 물 난리 큰일 났죠.
이때 하천 홍수 범람해가지고 그죠? 이때 공무원들이 한 얘기가 재정적 제약. 그때 얘기 별명이 뭐냐면 항상 예산 부족. 공무원이 2명이 있어요. 그래서 한 명은 현장에 출동하고 현장 점검해야 하니까요. 현장 피해 상황을 보고해야 하니까 현장 출동했습니다. 한 사람은 상황실에 대기 있죠. 근데 하필이면 이게 그 펌프가 2개가 있는데 하필이면 작동되는 데로 갔어요. 그러니까 작동되지 않은 대림동 일대가 다 물에 잠긴 거죠. 그래서 그 서울시에 그 책임을 묻기 위해서 청문회가 있었죠. 이때 공무원들도 불려나와가지고 어떡합니까? 다 변명하죠. 예산 부족. 인정 안 됩니다. 자, 됐고요. 피해자의 과실. 과실 상계가 민법에 불법행위 책임이 있어요. 그거 준용됩니다. 과실 상계 돼요. 그 다음에 국가배상법 제2조와 5조의 경합이 있을 때, 여러분들 객관사례 된다면 뭐가 유리해요? 5조가 유리해요. 그러니까 국가배상법 제2조와 5조의 경합이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 5조가 더 유리합니다. 그죠? 직무상 책임 같은 경우는 고의과실을 입증해야 하죠. 주관적 요소를 입증하는 건 거의 어려워요. 많이 어렵습니다. 자, 배상 책임자 다 설명드렸어요, 이거. 됐죠? 이때 보시면 설치 관리자와 비용 부담자가 달린 경우 그 비용 부담자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법조문이죠? 그래서 여기 판례 이 내용 잘 나오니까 이 내용 꼭 해놓으셔야 돼요. 그럼 하나만 해볼까요, 여기? 여기 동그라미 1번 봐볼게요. 지방자치단체장이 국가로부터 기관 위임을 받은 경우 영조물 책임자는 위임자인 국가이므로 국가가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자, 두 번째, 지방자치단체장 간의 기관 위임의 경우, 이거 보시면, 기관 위임의 경우, 사무 귀속의 주체는 위임자인 상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되므로 그 사무 귀속 주체로서 상위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그 다음에 3번, 요게 3번, 이게 잘 나와요. 3번이, 판례가. 지방자치단체장이 설치하여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관리 권한이 위임된 교통신호기의 고장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국가도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 됐죠? 요 3번 문항이 이제 보통 잘 나오고요. 이게 3년 전에 좀 출제된 바가 있습니다. 그 전에도 좀 됐고요. 99년 판례니까 여러 번 됐습니다. 특히 3번 별표 3개 넣으시고, 체크해 넣으시고. 이건 판례대로 해야 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건. 학설 대립이 많이 있는데, 자, 빼버렸어요. 학설 중요하지 않거든요. 판례가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402쪽 최종 책임자 내용 그거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403쪽에 이제, 행정상 손해배상 청구의 청구 절차입니다. 우리 국가배상법이 개정됐어요, 예전에. 그러니까 개정된 지 좀 많이 됐습니다. 예전에는 결정 전 취지를 뜻하고 있어요. 결정 전 취지.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국가배상법에서 국가배상을 청구하려면 먼저 국가배상심의에 배상 청구를 해야 합니다.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사실 우리가 그 행정심판의 성격이 있는데 거의 무용지물 보면 안 돼요. 다 소송을 합니다. 민사소송으로. 그래서 결정 전 취지를 폐지했어요. 그래서 국가배상법상 국가배상심의회에 배상 신청을 갖다가 임의 절차화해서 국가배상심의에 신청하지 않고 바로 소송, 민사소송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결정 전 취지 폐지 꼭 기억하시고, 이제 임의적 절차로 전치 절차로 변경되었다. 그래서 배상심의에 있고, 배상심의 심의 결정이 있죠. 이 내용 쭉 봐보세요. 이거 거의 안 나오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한 번 나왔어요. 한 번. 출제됐고, 404쪽 보세요. 배상결정 효력을 좀 보셔야 합니다. 요거 배상심의의 배상결정에 신청인이 동의한 경우 민사소송법에 의한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은 후 1997년의 법 개정을 통해서 삭제되었습니다. 따라서 신청인은 배상 결정에 동의한 이후에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국가배상심의에 배상금 신청했더니 쥐꼬리만큼 줘요. 당장 내가 뭐 이렇게 뭐 인사사고 났다 하면 장례식도 해야 하고 출입이 내야 할 거 아니에요. 쥐꼬리만큼 준단 말이에요. 그럼 일단 내가 동의하고 받아야 할 거 아니에요. 받고 그 나머지 액수에 대해서는 민사소송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동남 1번 그죠? 이때 국가배상심의 쥐꼬리만큼 줬어요. 1억 받을 걸 갖다가 1천만 원 하니까 내가 급하니까 동의하고 돈 받았어요. 근데 이거 갖다가 재판상 화해가 성립한 것으로 간주해버리면 재판상 화해가 되면 그 판결이 확정과 같은 이력이 있어요. 이거 안 되죠. 그래서 위헌 결정 받아서 삭제해버렸어요. 됐죠? 그 다음에 사법 절차에는 배상 청구, 일반 절차에는 경우 소송 형태. 자, 이때 민사소송 해야죠. 맞죠? 가집행 선고의 문제, 국가배상 청구 소송에서도 가집행 선고를 붙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특별 절차는 받으시고요. 자, 그럼 특별 절차에서 이거 한 가지 볼게요. 이 법조문 관계돼서 이것도 처음 나오니까 특히 행정소송법에 가서 법조문 공부를 하셨는데요. 지금 관련돼 있으니까 볼게요. 404쪽인데 특별 절차에 의한 경우 양가로 2번 행정소송법 제10조에서 행정소송과 관련되는 국가배상 청구를 행정소송에 병합하여 청구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됐죠? 관련 청구에서 꼭 봐보세요. 자, 관련 청구의 병합 행정소송법 인정하고 있습니다. 일회적 법적 분쟁 해결. 그죠? 자, 우리가 위법한 처분에 대해서 취소송 제기하면서 이때 그로부터 발생한 손해배상 있죠? 예. 요 같이 병합해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요거까지 정리하고 여러분들 나머지 이제 손실보상하고 그다음에 그 밖의 손해전부제도 요거는 이제 다음에 넘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